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3년가량 동안에 새로운 조합사업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 추가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 못지않게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공법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지금 새로 추진해 나가는 추진체 입장에서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또 구역계가 확정이 되었어도 구역 내부적으로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릴 수도 있고 또 구역에서 재척되어 버린 인접 지역들에서 편입을 요구하는 등의 이런 사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던지 간에 조합사업의 핵심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는 없고 또 이런 강력한 동의가 있다면 이 동의를 바탕으로 한 관의 협조가 이 사업을 이익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합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척당한 블럭들, 그러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블럭들의 조합원분들이 어떤 근거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례는 용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청파 2구역에 대한 사례인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시거나 혹은 또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오늘의 사례처럼 새로운 어떤 편입안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잘 보시고 구역계별로 어떤 수익성에 대한 근거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던가 제가 앞서 얘기하시는 여러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은 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런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고자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례인 청파 2구역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으로 한번 먼저 보시면요. 청파동 전체 중에서 약간의 윗단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서울역 서부광장 쪽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들은 이미 청파 1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되어서 현재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파 2구역으로 추진을 함께 했었던 지역은 서계동과 맞닿아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1, 2, 3 블럭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면서 저기 숙대 입구 출입구 쪽과 맞닿아 있는 14, 15블럭까지 굉장히 넓은 블럭을 하나의 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추진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무슨 이유가 됐던지 간에 너무 이런 부분이 넓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노후도라던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전체를 함께 가는 것은 안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3블럭부터 9블럭 일부까지만 이런 식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공모 신청이 완료가 되어 버렸고요. 또 공모 신청에서 제외된 지역 중에서 윗단의 1, 2구역은 서계동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버린 10에서 15블럭이 본인들만 따로 전체 안을 추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민들께서 원하셨던 것은 대단지 형태로 가기 위해서 청파 2구역과 함께 편입되어 가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큰 반대를 할 수밖에 없으시고 또 청파동 통합상생재개발 추진이라고 하는 단체까지 발족을 해서 용산구에다가 크게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공모 선정된 이후라도 제외된 블럭의 주민들이 신통기획에 참여한다, 편입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만 있다면 추가적으로 편입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히 편입안에 대해서 77% 이상 굉장히 높은 수치로 동의를 달성을 했고요. 다만 10에서 12블럭이 이쪽 일대가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 섞여 있으면서 앞서 여기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과의 지형적인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는 지역이거든요. 언덕배기도 상당히 높은 언덕을 함께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 구역들, 본인들 블럭만 추가 편입을 해달라고 또 별도로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요청에 맞춰서 용산구청에서는 용역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당연히 13, 14, 15블럭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용산구청에서는 청파 2구역 주민들이 제외지를 편입하는데 60% 이상 동의하면 전체 편입안을 서울시로 올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구역들 동의를 다시 받아오란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미 후보지까지 선정이 된 구역에서는 괜히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이런 동의를 해줄 수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청파 2구역 주민들, 기존 주민들과 또 용산구라는 관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번 컨설팅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컨텐츠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정비 계획의 위반 대상 지역으로 설정이 될 만한 근거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한 요건은 노후도를 3분의 2 이상 충족을 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과소필지 비율이 높거나, 혹은 주택 접도 상태가 안 좋거나, 혹은 호수 밀도가 굉장히 과밀되어서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플러스 알파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봤었던 기존의 2구역이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충족을 했겠지만, 전체 편입안을 채택을 한다고 해서 이 구역 지정 요건만 깨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은 충족은 하니까요. 또 두 번째로는 기존의 편입안, 전체 편입안과 기존의 구역 지정된 2구역 간의 어떤 설계적인 차이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설계적인 차이는 대지가 증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대지 면적 증감과 맞춰서 조합원 전체 숫자도 변화를 할 것이고요. 또 대지가 증감되고 용도 지역들이 많이 혼재가 되다 보면 용적률도 함께 증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당연히 연면적도 증감을 할 것이고요. 또 용도 지역이 혼재가 됐다는 얘기는 종상향을 필요로 하는 토지 면적의 변화도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립되는 세대와 또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도 당연히 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의 바탕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성 분석을 다시 짜봐야 되는 거죠. 기존의 사업성 분석이 당연히 틀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 블럭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앞서 본 것처럼 기존의 2구역과 일부 편입안, 여기 있는 보라색 표시로 한 일부 편입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새로운 편입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전체 편입안은 여기 있는 파란색 선처럼 기존에 추진했었던 1에서 15블럭 중에서 서계동에 편입된 1, 2블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블럭이 함께 가는 안, 이 세 가지 안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비 지역으로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4가지 요건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치에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일종의 요건만 충족을 하면 구역 지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노후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도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공동주택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구조가 아닌 이상에는 20년만 넘어가면 노후도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단단하고 오래가는 구조로 된 구조는 30년, 그 이외 구조는 20년 차가 넘어가는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파 2구역만 진행을 했을 때의 노후도는 74%가량이 되는데요. 일부 편입안, 전체 편입안으로 가면서 노후 부분이 약간씩은 훼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아주 크게 회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어차피 이 본구역 지정이라는 단계가 갈 때까지는 세월이 최소 1, 2년 이상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의 노후 연식도 함께 늙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도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과소필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과소필지 같은 경우는 청파동 일대가 다른 모아주택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보다는 훨씬 높겠죠. 여기는 아주 오래된 구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과소필지를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파 2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55.6%, 다만 전체 편입이 되더라도 49.3%로 꽤나 높은 과소필지 비율을 보입니다. 또 접도율 같은 경우는 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을 말하고,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60호 이상인 지역을 말을 하는데, 접도 상태 같은 경우는 청파 2구역 기존 아니건 전체 편입 아니건 큰 폭의 차이는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접도 상태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호수 밀도 같은 경우에도 60호, 헥타르당 60호 이상은 당연히 셋다 충족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구역 지정 요건을 해야지는 않는 정도 수준의 수치의 하락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의 설계 개요를 짜기 위해서는 그 도화지부터 좀 정리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그 개요를 짜기 위한 대지 면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편입안만 수용을 했을 경우에 대지 면적은 52.6%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52.6%라는 대지의 성격이 1종이냐 2종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 용도지역 종상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용도지역 종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일종의 개발 밀도 특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지역들에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특혜가 주어지면 그에 준하는 일종의 기부 체납이라던가 임대주택 건립 같은 형태의 그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면적 중에서 상당히 큰 면적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 언덕이 심하고 또 구릉지 형태로 지역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일종 면적이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편입안을 만약에 수용을 해서 가게 된다면 기존 구역계와 비교했을 때는 대지 면적은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하겠고요. 일부 편입안과 전체 편입안 이 두 개 안 사이에서의 대지 면적 증감이 18,400 정도가 한 6,000평가량, 5,600평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 1종 주거지역의 증가 없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 토지의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비율의 변화 역시 기존 청파 2구역만 진행을 했을 때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무려 56%에 달했는데, 전체 편입안으로 가면 갈수록 1종보다는 오히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비율이 더 커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축 설계에 있어서 용적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용적률 역시도 관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용적률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세 가지 안을 토지의 용도지역 변화에 따르는 인센티브와 또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 반대급부, 기부 체납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의 용적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허용 용적률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상향을 했을 때는 1종에서의 허용 용적률과 2종에서의 상한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특혜거든요. 그래서 그 특혜 부분을 또 고려를 해서 이 용적률을 정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시자면 청파 2구역만 갔을 때는 약 한 223% 정도의 용적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편입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보다 한 6%가량 높은 229%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연면적의 변화가 꽤나 큽니다. 부지면적 증가하는 비율보다 연면적이 뛰어오르는 비율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하게 변화를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산된 연면적을 가지고 어떤 식의 세대 구성을 뽑아낼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체 부지 면적에서 일괄 5% 정도는 토지 기부 체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나중에 10%가 될지 15%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별로 동일하게 이 부분을 가정을 했고요. 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대지 면적에다가 앞서 살펴봤었던 시나리오별 용적률을 곱하게 되면 각 시나리오별로의 연면적이 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은 조합원들에게는 최소 24평에서 33평 정도의 아파트는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중에서 단독 조합원은 적어도 33평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세대 구성을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분양분을 더 작은, 예를 들어 18평 혹은 21평 이런 정도의 면적으로 쪼개서 분양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양하기에도 좀 그 가격대가 가벼울 수가 있고요. 또 세대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을 뽑아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똑같이 33평은 단독 조합원 위주로, 또 지분 조합원은 24평짜리 위주로 분양이 가능하게끔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기존 청파 2구역으로 진행했을 때와 전체 편입안으로 넘어갈수록 임대주택 총수는 늘어나지만 전체 세대수 대비 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봤었던 용도 지역 종상향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전체 세대 규모 역시도 청파 2구역으로 진행했을 때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50세대 미만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어떤 식으로 뽑아냈는지를 간단하게 더 살펴보자면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국토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자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청파 2구역일 때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짓기 위해선 종상향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또 여러 신통 나머지 사례들을 봤을 때 용도지역 종상향한 사례들은 임대주택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짓게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종을 2종으로 종상향 시에는 법적 상한 2종 용적률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허용 용적률 이렇게 공제를 하다 보니까 100%가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그런 안으로 제가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B2C 분석 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은 얼마 정도의 분양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분양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편차가 굉장히 클 것이지만요, 지금 현황으로만 일단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나중에 얼마에 분양할 거다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 상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 경기가 작년 2022년부터 크게 침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분양 시장 역시 이전만큼의 청약 열풍, 묻지마 청약 열풍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 강동구, 송파구 이런 사례들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내에 굉장히 훌륭한 입지임에도 계약률이 100%에 못 미치는 단지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지가 되는지 마는지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용산구 아파트의 전용 면적당 평균 실거래가는 6천만 원 내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에서 일반 분양가를 추산을 하게 되면 공급 면적 평당 4천씩 분양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가정을 했고요. 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음을 일단은 명시를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5천대, 6천대 당연히 올라갈 여지가 크다. 다만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분양한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4천대 정도 분양해야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익을 봤으니 비용으로 넘어가야겠죠. 이제는 비용 추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 비용 부분이 말이 굉장히 많죠. 워낙에 공사 도급 단가도 높아졌고 또 심한 단지들에서는 2배가량까지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됐겠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이 건설 자재에 대한 물가 상승분은 다른 영역에 대한 물가 상승을 훨씬 더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공사 도급 단가에 반영을 한번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주요 지역 1군 시공사가 참여하는 아파트 건축 사업장들이 도급 단가로는 작으면 한 500대, 높아봤자 한 600선이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거의 한 750에서 많게는 800만 원대까지도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2군이라고 하더라도 한 680만 원, 3군이어도 한 640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한 750 정도를 도급 평균 공사 단가로 잡았고요. 또 이 이외의 비용으로는 설계비 평당 15만 원 정도, 또 감리비로는 평당 한 1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지비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들에 대해서 종전자산 평가 나오는 액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가 대략적으로 얼마 나올 거냐? 물론 이 종전자산 평가는 사업 인가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와 또 매매 호가,
그리고 그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평가액을 한번 추산을 해봤더니 이 지역 전체적인 평균을 한번 내보면 평당 한 5천만 원대 정도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용도 지역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편차는 꽤나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감안을 해서 한번 B2C 분석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B2C 분석에 대한 청파 2구역, 기존 2구역 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글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전체 사업 수지가 그리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무려 56%에 달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종상향을 했을 때 세대수 대비해서 전체 세대 중에 26%가량이 임대주택으로 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이 뽑히는 세대는 조합원 물량으로 한 1526세대 정도 딱 조합원 수에 맞게끔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부는 50세대에 못 미치는 47세대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사업 수입에서 공제를 하다 보니까 비례율로 따지면 수입이 비용보다 적게 형성되는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일부 편입안을 제가 따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 편입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일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 비중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51%라는 굉장히 큰 일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도 조금은 줄어든 24% 정도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조합원만큼의 물량을 빼내고 나머지 일반 분양 물량을 따져보면 한 262세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기존 2구역 비교를 해보면 조금 늘어난 수치죠. 47세대에서 262세대 정도로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비용 대비해서 수입을 한번 비례율을 내보면 그래도 여기는 100%가 초과하는 비례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수지가 플러스 164억 정도 가량으로 대략적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편입안을 보면 전체 편입안은 당연히 일종에 대한 비중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도 일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 전체에 대해서 조합원 물량을 빼내고 나머지 일반 분양 세대 규모를 잡아봤더니 496세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죠. 기존 청파 2구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47세대 정도였는데 전체 편입안으로 갔을 때는 무려 10배가 늘어난 496세대라는 일반 분양 물량이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한 수입,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 앞서 살펴봤던 청파 2구역 마이너스 300억, 일부 편입안 한 164억, 근데 마지막으로 전체 편입안 시에는 1200억 이상이 남는 그런 사업 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례율도 꽤나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구역이 커지고 이종 면적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노후 불량 건축물 부분 그리고 나머지 요건들로 봤을 때 수치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편입안을 채택 시에도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분석이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 부분을 뽑아봤을 때 일종 주거지역 증가 없이 이종 이주의 대지 면적 증가가 발생하는 전체 편입안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 편입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건립세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또 임대주택 증가분보다 일반 분양분에 대한 증가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더라. 마지막으로 B2C 분석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각 세대별 시나리오별 비례율이 98%, 101%, 104%로 전체 편입안 채택 시에 가장 높은 사업 수익성을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구역계 안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의 결과 총평은 당연히 전체 편입안으로 가면 갈수록 사업의 수익은 극대화가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구역계 분들께서 이 전체 편입안을 반대하시는 것도 당연히 그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새롭게 추가되는 편입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던가 혹은 숙대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교육기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대신 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찌됐건 이 학교 입장에서도 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들로 일종의 학교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가길 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익성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수익성이 더 크게 증대화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합원 개개인에게도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또 수익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작아지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각 이해 관계자 분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훌륭한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의 구역들에서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도 각 구역들별로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런 식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